안녕하세요. 주권연구소 이형구 연구원입니다. 이번 주 아침 햇살은 조선노동당 제8차 대회 분석 세 번째 시간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 분석인데요. 오늘은 주목해야 할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8차 당대회 내용의 알맹이가 뭐냐를 먼저 짚어보려고 하는데요. 그 알맹이를 꼽으면 바로 자력 강화를 꼽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8차 당대회는 시작부터 경제 부분에서 많은 부분이 목표에 미달됐기 때문에 결함들을 과감하게 인정하고 이를 극복하는 8차 당대회를 만들겠다라고 선포를 하고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여기서 결론을 내자면은 자력을 강화하는 거다라고 꼽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북한에서 경제 목표를 미달한 원인이 뭔가를 좀 살펴보면은 여러 가지 사실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수해도 있는 상황이었죠. 자연재해 때문에 목표를 미달하지 않았냐라고 할 수도 있었고, 뭐 미국의 대북 제재가 극심해가지고 목표를 미달했다라고 할 수도 있고, 코로나19 때문에 그랬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원인을 뭘로 보고 무엇을 극복할지를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서 북한이 향후 어떻게 나갈지가 결정이 되겠죠. 예를 들면 대북 제재가 문제가 심각하다, 이것 때문에 경제 목표가 계속 미달하고 있다라고 결론을 내렸으면 이거를 해결하는데 북한이 온 힘을 집중을 했겠죠. 미국과 협상을 한다든가 미국과 군사 대결을 펼쳐서 어떻게든 끝장을 보려고 한다든가 하는 입장을 취할 수도 있을 겁니다. 북이 핵 포기를 하더라도 핵무기를 가졌는데 그것 때문에 제재를 한다. 그래? 그럼 핵 포기해야지 제재가 풀리겠네? 하고 비핵화 회담에 나서는 결론으로 이어질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면 코로나19로 국경 폐쇄를 했는데 이것 때문에 경제 피해가 너무 심각하다, 그래서 이거를 풀어야 되겠다라고 결정을 하면은 북한 내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좀 나오더라도 우리는 마스크 잘 쓰는 걸로 하고 국경 폐쇄를 풀어야 되겠다, 그냥 문호를 개방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북은 그 중에서 자기 힘을 강화해서 지금 문제를 해결해 나간다라는 결론을 내렸다는 겁니다. 대북 제재가 있어? 그러면은 대북 제재를 풀기 위해서 타협을 하는 게 아니라 제재에도 불구하고 내가 살아가려면 내 힘이 커야 된다, 자기 힘을 키우자라는 결론을 내렸다라는 거예요. 8차 당대의 알맹이는 다른 게 아니라 자력 강화이다라는 거를 중요한 대목이다라고 꼽을 수 있겠습니다. 이 자력 강화라는 거를 좀 약간만 설명을 드리자면은, 북에서는 주체 사상에 기반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주체 사상이란 거는 말 그대로 주체가 모든 것을 결정한다, 그러니까 주체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사람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환경이 좋아도 주체가 약하면 목표를 달성할 수 없고, 환경이 나빠도 주체가 강하면 달성할 수 있다. 그래서 어떤 부잣집 학생은 고액과외도 하고 고액 학원도 다니고 해서 시험 성적을 잘 받을 수 있는 유리한 환경에 있는 건 맞죠. 그런데 아무리 환경이 좋아도 그 학생 자신이 공부를 하지 않으면 시험 성적을 좋게 받을 수가 없겠죠. 반면에 고액 과외나 고액 학원을 다니지 못하면은 물론 불리한 상황에 있는 건 맞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이 머리가 엄청나게 좋다든가 공부를 엄청나게 열심히 해가지고 하면은 성적을 좋게 받을 수 있겠죠. 그래서 요지는 환경이 어떠냐도 물론 영향을 미치지만, 그래서 더 결정적인 것을 한다는 건 사람이다, 주체다라는 거예요. 그런 데서 자력 강화라는 건 주체 사상에 기반했다라고 북한은 주장을 하는 건데, 그런 대표적인 이런 사례를 볼 수 있는 게 또 고난의 행군 아닌가 싶습니다. 고난의 행군 같은 경우에는 90년대에 북이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려웠을 때의 이야기인데, 이때 90년대 다른 사회주의 나라들이 붕괴하면서 북이 어떤 교역이라든가 무역을 하는 데서 굉장히 제한이 생겼는데,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김일성 주석이 서거하는 일이 있습니다. 1994년에. 이 틈을 타서 미국이 북한을 고립 압살시키려고 제재를 많이 하고 그랬어요. 1995년부터 1997년까지 이 3년 동안을 고난의 행군 시기라고 부릅니다. 하필이면 이때 또 3년 동안에 자연재해가 겹쳤습니다. 홍수랑 가뭄이랑. 그래서 가뜩이나 사회주의 나라들이 붕괴하고, 거기다가 그래서 교역을 할 수 없는데 미국은 제재를 하고, 그 와중에 재해를 맞으니까 북이 상당히 어려웠던 거죠. 근데 그때랑 비교하면은 지금도 상황이 크게 다르진 않아요. 미국은 제재를 90년대보다 더 세게 하고 있죠. 최강의 제재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제재를 하고 있고,
그런데 코로나19가 터져가지고 이런 상황이고, 또 수해도 있었죠. 1990년대랑 상황이 많이 다르냐 하면 그렇진 않은데, 지금 북한은 1990년대 고난의 행군 시기만큼 힘들거나 어려운 상황에 빠지지 않고 있다. 이게 무슨 뜻이냐? 90년대보다 지금이 북한의 힘이 강하기 때문이다. 환경은 더 안 좋아졌지만 북한의 힘이 더 강하니까 그때만큼 어렵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데서 봐서도 자력을 키우는 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된다는 거를 알 수 있다. 그래서 주체의 힘이 어떠냐에 따라서 환경을 이겨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북한이 어떻게 자기 힘, 자력을 강화해 나갈 거냐라는 방법으로는 혁신을 주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혁신이란 거는 북한의 뭐 승리적으로 평가할 수도 있지만, 그럴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문제점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걸 극복할 수 있는 방도를 내오자라는 방향으로 북이 자력을 강화하는 방향을 찾은 것 같다라는 겁니다. 혁신을 계속 강조하게 되는데, 아침 햇살 찍을 때마다 그만큼 중요한 화두인 것 같아요. 그래서 혁신은 몇 차례 얘기한 것처럼 전 세계에서 다른 나라들도 강조를 하는 건데, 예를 들면 우리나라도 코로나 이후 시대 대비를 위해서 일터 혁신을 하자고 하거나, 세계 다른 나라도 뭐 혁신을 하자고 나서고 있어요, 코로나 시대에. 그래서 유럽연합 같은 경우에는 디지털 혁신을 하자라고 하는데, 이 디지털 혁신이란 거는 뭐 데이터가 되게 큰 자산 이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빅데이터, 이런 데이터를 대기업이 가지고 있던 이런 데이터에 공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열어주자, 이런 게 유럽연합이 추구하는 디지털 혁신이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2-for-1이라는 혁신을 위한 원칙 같은 걸 세웠다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 규제를 새로 하나 만들면 다른 규제 2개를 풀어준다는 원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 규제를 만드는 것과 기존의 규제를 없애는 게 무슨 상관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규제란 게 필요하면은 있는 거고 아니면 불합리하면은 없앨 수 있는 건데, 규제를 하나 만들면 기존에 있는 거 2개를 꼭 없애야 된다, 이런 원칙을 세웠다는 게 약간 황당하죠. 하지만은 어찌됐건 미국은 이런 혁신안을 냈다는 거예요. 세계 각국이 혁신을 추진하고 있다. 이런 혁신과 북한의 혁신이 좀 다른 점이라고 한다면은, 이 기사에서 보는 것처럼 이런 혁신은 코로나 시기를 맞았기 때문에, 이런 위기 상황이기 때문에 이걸 극복하기 위한 혁신을 하자라는 거죠. 그게 아니면은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해서 뭐 온라인이나 이런 것들이 발전하고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달라진 시대 상황에 맞춰서 우리가 변화해야 된다라는 의미의 혁신이죠. 이거는 상황에 맞게, 그리고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어느 순간에 어느 과정에서 거쳐야 되는 일로 혁신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일반적으로는. 근데 북한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한 것처럼 주체의 힘에 모든 것이 결정이 된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주체라는 건 사람이 계속적으로 발전하고 혁신해야 된다, 그래야지 북이 발전할 수 있다, 이거 자체가 북이 주장하는 사상 체계이기 때문에, 북한이 말하는 혁신은 올해 1년 동안을 혁신을 해보자 해가지고 1년만 혁신하면 되는 게 아니라 주구장창 추구하고 있는 과제다. 그런 데서 일시적인 혁신이 아니라 지속적인, 항시적인 혁신이라는 데서 차이점이 있다. 그 자력 강화라는 부분에서 좀 살펴봐야 될 것 또 하나는 정면 돌파 정신입니다. 이 정면 돌파 정신이란 거는 2019년에 김정은 총비서가 정면 돌파전을 선언을 했죠. 그래서 이런 겁니다. 북미 간의 대화도 하고 해봤지만은 결국에 결론적으로 판단을 내리는 거는, 미국은 제재를 해제하지 않는다, 그래서 제재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 걸 상수로 봐야 된다라고 결론을 내린 거죠. 미국이 북한을 제재한다는 건 핵무기 때문이다 라고 주장을 하지만, 핵이 없어도 미국은 제재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김정은 총비서의 결론은. 그렇기 때문에 그럼 이런 상황에서 북한은 어떻게 할 거냐, 어차피 이래도 제재 저래도 제재하기 때문에 제재를 정면 돌파로 맞서서 이겨내야 된다. 그래서 오늘날 북미 대결은 자력갱생과 제재와의 대결이고, 북이 지금 해야 될 거는 제재를 맞서서 자력갱생으로 이겨내는 거다라고 선포를 한 거죠. 그래서 우리의 전쟁을 저해하는 모든 난관을 정면 돌파전으로 뚫자라고 구호를 제시를 한 겁니다. 이런 정면 돌파, 타협하지 않고 맞서서 이겨내는 거, 이 정신이 8차 당대회에서도 이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8차 당대회의 알맹이가 자력 강화라는 걸 살펴봤는데요. 그 다음으로는 8차 당대회에서 내세운 3가지 구호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짚어보고자 합니다.
세 가지 구호가 이거죠. 첫 번째로 이민이천, 일심단결, 자력갱생입니다. 이민이천은 국민을 하늘같이 여긴다는 사상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일심단결은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국민 대통합 아닙니까? 온 국민이 하나의 마음으로 단결한다. 국민 대통합인데 이건 정치라고 할 수 있겠죠. 자력갱생은 사회주의를 건설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력갱생 같은 경우에는 경제 건설 방법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경제뿐만 아니라 뭐 국방이라든가 사회 문화라든가 뭐 이런 데서도 자기 힘으로 나아가자는 거기 때문에 단지 경제란 한 분야 말고 북한 사회 전반, 사회주의 전반을 건설해 나가는 방법으로 보는 게 옳겠습니다. 그래서 이민이천 먼저 살펴보면은 첫 번째로 북의 주장은 김일성 주석 때부터 쭉 강조한 사상이다라는 점을 꼽을 수 있겠는데, 그래서 김일성 주석의 좌우명은 이민이천이었다고 북한은 주장을 해요. 그래서 이 북한 헌법 서문에 이민이천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께서는 이민이천을 좌우명을 삼았다라는 문구가 북한 헌법 서문에 있다고 합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도 이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한생을 쥐었자면은 인민이라는 두 글자가 남는다. 그만큼 인민을 위해야 된다. 이민이천을 강조했다는 거죠. 김정은 총비서도 2013년에 김일성 김정일주의 주체사상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런 북한의 사상의 본질이 인민대중제일주의다. 인민대중제일주의라는 거는 국민이 최고다. 국민이 있으면 못 해낼 게 없다. 못 해낼 게 없기 때문에 조선노동당이라든가 일꾼들이 국민을 위해 헌신을 해야 된다라는 주의예요. 그래서 이민이천인 거죠, 핵심적으로는. 그래서 북한의 사상의 본질이 인민대중제일주의다라고 이민이천을 계승하고 있다고 할까요?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민이천은 주체사상이 바탕이 된다라는 주장이에요. 아까 본 것처럼 세계는 사람에 의해서 지배되고 개조된다는 게 주체사상인데 그런 거에 따르면은 국민이 북한이란 나라를 발전시키는 거는 북한 국민이고 그렇기 때문에 국민을 하늘처럼 받들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체계에서 이민이천은 주체사상에서 기초하고 있다라고 주장한다는 겁니다. 북한은 이민이천을 사랑과 믿음에 기초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북한이 주장하는 사례를 좀 살펴보자면 2020년 10월 10일 연병식에 김정은 총비서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문장이 긴데 결과적으로 보면 당의 구성과 노선을 빛나는 현실로 만들어준 역사의 전능한 창조자는 위대한 우리 인민이다. 이런 인민을 떠나서 당의 영광 넘친 75년사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인민이 있었기 때문에 조선노동당이 있다라는 거죠. 이런 믿음, 사랑을 했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런 이민이천이 이런 사랑과 믿음에 기초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 구호인 일심단결을 살펴보면은 북한은 일심단결을 혁명의 천하지대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혁명의 필승의 무기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북한은 종종 그런 표현 들어보셨죠? 그 일심단결이 핵보다 더 강한 무기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그 일심단결의 힘을 보여주는 사례로 방역 같은 거를 꼽더라고요. 북한의 방역이 코로나19가 확진자가 없는 걸로 알려지지 않습니까? WHO도 확진자가 없다고 보고를 했는데 이게 사실은 쉬운 일은 아니죠. 북한 스스로도 밝히는 데서도 이 초강력 방역을 하고 있는데 막대한 손실을 겪으면서 방역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19 확진자가 안 나올 수 있도록 막을 수 있었다는 거죠. 확진자가 실제 없냐 이런 데서도 의견이 분분하고 이런 게 있던데 실제로 없어 보인다라는 생각이 들고 왜냐면은 WHO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또 8차 당대회를 보면서도 마스크를 쓰지 않고 당대회가 진행이 됐죠. 최고 지도자의 신변을 되게 중요하게 여기는 북한 사회의 특성상 코로나19 확진자가 있으면은 이렇게 행사를 하기 쉽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근데 어떻게 그런 코로나19를 확산을 막을 수 있었냐라고 했을 때 일심단결의 힘이라는 거예요. 이게 방역 지침을 잘 준수하지 않으면 온 국민이 하나의 마음으로 준수하지 않으면은 코로나19가 언제든 간에 퍼지게 되기 마련이죠. 어떤 경로로든. 그 경로가 전파력이 엄청 크기 때문에
그래서 코로나19가 확산이 많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방역 지침을 안 지키면은 코로나19가 확산이 되기 마련이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방역을 굉장히 잘하고 있지만 때때로 어느 곳에서 팡팡 터지면서 코로나가 결국에 계속 안 잡히고 있는 상황인데, 얼마 전에도 뭐 IM 선교회라든가 이런 데서 막 퍼진 거 아니에요. 이게 보통은 방역 지침을 안 지키기 때문에 퍼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북한에서도 만약에 방역 지침을 제대로 안 지켰으면은 그 작년에 어떤 탈북자가 다시 월북을 했는데 이 사람이 코로나19 의심 환자여가지고 근데 이 사람이 월북을 해서 개성까지 들어갔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래서 만약에 북한이 방역을 제대로 안 하고 있었으면은, 북한 당국은 지침을 내렸지만 북한 국민이 방역을 제대로 안 하고 있었으면은 개성에 코로나19가 확산될 수 있었겠죠. 하지만 이때에도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거는 북한 국민이 1심 단결에서 방역 지침을 지키고 있다. 1심 단결의 힘이다. 라고 주장을 하는 거고, 그 다음은 수해도 볼 수 있죠. 수해가 나서 김정은 총비서가 평양의 당원에게 수해 복구에 지원해달라고 호소 편지를 썼더니 평양의 당원이 엄청나게 많이 지원을 했다 그래요. 그래서 수만 명의 수도 당원 사단이 꾸려져서 수해 복구 파견을 갔다고 하는데, 그래서 뭐 이렇게 수도의 당원들이여 피해 복구 전투에 별동대 위력을 남김없이 떨치자, 이렇게 해서 수해 복구를 나갔는데, 이런 것도 일심 단결의 힘으로 북한이 주장을 하곤 합니다. 그래서 김정은 총비서가 호소 편지에서도 아예 단결을 강조를 했었어요. 시련과 난관을 함께 이겨내고 타계에 나간 속에서 단결이 뜻과 정으로 더욱 반석같이 다지자. 그래, 올해를 재해와 재난의 해가 아니라 단합의 해, 투쟁의 해, 전진의 해, 단결의 해로 만들자라고 호소를 한 겁니다. 그래서 수해복구를 이거에 따라서 나서서 일심단결의 힘을 보여주는 사례로 꼽곤 합니다. 그 8차 당대의 결정사항을 실현해 나가는 그 과정도 북한은 일심단결의 힘으로 해나가자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8차 당대의 결론에서 김정은 총비서가 일심단결에 불가항력적인 힘이 있는 한 우리의 승리는 확정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일심단결의 힘은 불가항력, 사람의 힘으로 막을 수 없는 절대적인 힘이다. 이 힘으로 8차 당대의 결정사항을 관철하자라고 하고 있는 거죠. 일심단결은 이런 의미다. 마지막 구호는 자력갱생인데, 이거 자력 강화랑 일맥상통하는 면이 있기 때문에 예를 좀 들어보면은, 북은 자력갱생을 사회주의의 생명선이자 번영의 보검이라고 얘기를 해요. 사회주의의 생명선이라는 거는 자력갱생을 해야 사회주의가 살아남을 수 있다라는 거죠. 이거를 북한이 교훈을 얻을 수 있었던 사례가 동유럽인 것 같아요. 그래서 동유럽도 사회주의였지 않습니까? 소련도 사회주의였고 이 사회주의가 동유럽까지 퍼졌었는데, 동유럽 같은 경우에 소련에 의존하고 하는 경향이 좀 있었죠. 그래서 소련이 사회주의 종주국이고 대국이고 경제력도 높다 보니까 동유럽의 크고 작은 사회주의 나라들이 소련에 의존하는 거죠. 경제 지원을 받는다던가 부터 해가지고 사회주의 나라를 했으니까 너네 나라는 이런 식으로 발전해 라고 소련이 지시를 한다고 할까요? 강압을 한다고 할까요? 이런 거에 동유럽의 작은 나라들이 소련이 그렇게 하라니까 그렇게 해야겠구나, 이렇게 순응하고 받아들인다든가 하는 일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코메콘이라고 해서 경제 상호 원조 회의라는 거를 소련이 만들었는데, 이게 한마디로 사회주의 분업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전 세계에서 분업을 하는 거예요. 소련은 공업이 발전했으니까 소련은 공업 위주로 발전을 하고, 어느 나라는 농사가 잘 되면은 농사만 짓고, 그래서 쌀은 이 나라가 소련한테 주고 소련은 공산품을 만들어서 쌀을 받은 대가로 공산품을 주고, 뭐 이런 식으로 사회주의 나라들끼리 분업을 해나가자라는 게 경제 상호 원조 회의 코메콘입니다. 근데 여기에 가입을 동유럽의 사회주의 나라들이 했는데, 문제는 소련이 붕괴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사회주의 분업을 했는데 소련이 붕괴하면 어떻게 됩니까? 농사만 짓던 나라는 공산품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없죠. 그러니까 그 나라 자체가 온전히 한 나라로 기능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어려울 수밖에 없죠. 그래서 소련이 무너지니까 그 나라도 무너지는 거예요. 동유럽의 사회주의 나라가. 그게 자기 힘이 없으니까, 자력갱생이 안 되니까. 그래서 이런 교훈에서 북한은 자력갱생을 사회주의의 생명선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번영의 보검이라는 말 뜻은 소련이 무너진다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미국이 제재를 하고, 안 하던 제재를 갑자기 어느 날 할 수도 있는 건 거고,
갑자기 코로나19 상황이 터지고 이런 여러 가지 변수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중단 없이 국가를 발전시켜 나가려면은 자력갱생의 답이다. 자력갱생을 하면은 누가 제재를 해도 나는 발전해 나갈 수 있고 어떤 환경적인 변화가 있어도 변함없이 발전해 나갈 수 있다. 그러니까 번영의 보검이라고 북한은 주장을 하는 겁니다. 이 세 가지를 북이 8차 당대 결정으로 구호로 내세웠다. 그 다음으로는 8차 당대의 눈높이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8차 당대 결정 사항을 보면은 사업총화 보호라든가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그래서 이게 어떤 모습으로 만들려고 하는지 가늠하기가 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뭐 경제 성장 목표를 GDP 뭐 연간 뭐 3%뭐 이런 목표를 내세우면은 그럼 어느 정도 되겠구나라고 가늠을 할 수가 있는데 북한은 그런 식으로 밝히지 않았죠. 수치라고 제시된 거는 평양의 산림집 건설을 뭐 5만 세대 하겠다 뭐 이런 정도인데 그럼 평양에 집이 많이 지어지겠구나라는 건 알 수 있지만 북한 사회 전반이 어떤 모습으로 그럼 갈 건지는 보도된 내용만으로는 좀 살펴보기 힘들다. 하지만은 북한이 어느 정도 높이로 발전을 해 나가려고 하는 눈높이를 엿볼 수 있는 실마리가 없지 않았다. 어디서 볼 수 있었냐? 8차 대회 기념 대공연, 당을 노래하노라 요 공연과 열병식 이 두 가지라는 거예요. 이 두 행사를 준비하면서 대회 참가자들이 이 행사를 보면서 막 충동을 느끼고 8차 당대회를 꼭 잘 관철해 봐야겠다 이런 결심이 들게끔 하는 공연이고 열병식이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은 이런 걸 하자는구나 이런 영감, 충동을 이 두 행사에서 보여줬어야 되는 건 거죠. 그러려고 노력했을 걸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행사에서 8차 당대회가 바라보고 있는 눈높이를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8차 당대회 기념 공연에서는 어떤 특징을 볼 수 있냐라고 하면은 첫 번째로는 기술적으로 상당히 세련된 모습을 보여줬다라는 걸 짚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진에 보면은 왼쪽에 무대 벽이 지금 회전을 하고 있는데 이게 실제 벽이 회전하는 게 아니겠죠. 3D 프로젝터라고 해가지고 3D를 스크린에 쏘면은 입체 화면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회전을 하는 모양을 형상화한다고 할까요? 보여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언뜻 보기에는 실제로 허공에 벽이 돌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해요. 굉장히 생동감 있게 됐더라고요. 그리고 뭐 무대 중앙에도 이 캡처하면 사진 화질이 좋지 않기 때문에 정확하게 보기에는 좀 어렵겠지만은 무대 막이 펼쳐지는 이런 모습도 실제 무대 막이 아니라 스크린인 거죠. 이런 식으로 무대 배경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기술적으로 세련되게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고 북이 공연하는 모습을 보면은 그런 연주 실력, 공연 실력이라고 하던가 이런 게 굉장히 수준급이다. 그래서 음악 전문가는 아니지만은 북이 오케스트라를 동원한 노래 편곡이라든가 연주라든가 이런 곡의 극적인 부분 뭐 이런 것들이 상당히 세련되고 수준 높게 진행이 된다. 그래서 내용이 물론 최선전이긴 하지만은 그런 점을 감안하고 들으면은 세계의 음악 애호가들이 들어도 좋게 평가할 만한 수준이다 라는 걸 볼 수가 있고 또 이번에 현대적으로 하려고 상당히 다양한 시도를 좀 보였다 라는 점을 짚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타프춤이라고 보도를 하더라고요. 탭댄스인데 야광 옷을 입어가지고 불이 어두우면은 반짝반짝 보이게끔 공연을 좀 진행을 했고 이러면은 좀 미래지향적인 현대적인 느낌을 더 좋은 거죠. 그리고 여기 원이 쳐져 있는 데를 보면은 비보이 댄스를 지금 추고 있다. 그래서 무대 내용이라든가 이 춤이라든가 이런 것도 상당히 세련되게 여러 가지 다양한 장르 이런 것들을 결합해서 진행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고 이번에 그림자 무용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림자 무용이라는 거는 뭐 이런 식으로 공연을 하는 건 거죠. 그래서 이 왼쪽 위에 있는 사진을 보면은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모여가지고 오른쪽 밑에 있는 이 농기계를 형상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사람이 뭉쳐가지고 이런 기계도 보여줄 수 있구나라고 흥미있게 봤는데 이런 식으로 사람들의 흥미를 끌 수 있고 신선하고 재밌게 공연을 진행을 했다. 그래서 이것도 폭포인데 이 검게 보이는 폭포 암벽이라고 할까요? 이것도 사람이 만든 그림자인 거죠. 그 가운데에는 물이 흘러내리는 모습이 되어 있는데 이게 정지를 시켜놓은 게 아니라 이렇게 물이 흐르는 듯이 계속 이제 영상 자체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림자 공연인데 어떻게 이렇게 물 흐르는 효과를 냈을까 이런 게 신기하고 좀 궁금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민족적인 공연도 같이 결합을 했어요. 주체성, 민족성 이런 것도 살리자 이런 취지겠죠. 근데 이런 걸 할 때도 뒤에 보면 오케스트라가 배경으로 보이는데 이 장구춤을 하는 장면이거든요. 장구춤이란 건 장구를 이렇게 치면서 춤을 추는 거겠죠. 그래서 여기도 브레이크 댄스 이제 비슷한 이런 춤을 추고 있는 사진인데 이런 공연을 할 때도 장구만 치는 게 아니라 오케스트라 연주랑 협연이라고 해야 될까요? 협주를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서구적인 이런 선율이 흐르는 속에서 장구도 치고 장구 소리가 어우러지는데 이런 것들이 단지 그냥 민족적인 게 장구 소리네 이게 아니라 굉장히 세련되고 듣기 좋게 진행을 하더라. 그래서 현대적으로 계속 개성하고 발전시키는 모습이 보이는 거죠. 그 대집단 체조도 캡처 사진에 보면은 손을 안 짚고 옆돌기를 하고 있는 장면을 캡처를 했는데 고난도 기술을 빈틈없이 완벽하게 진행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대집단 체조하면은 어디선 옆돌기를 하고 있고 여기 뒤에서는 뭡니까? 리본을 돌리고 있는 것 같죠? 리본 체조를 하고 있는데 뭐 어느 쪽에서는 이렇게 막 옆돌기를 하고 리본 체조를 하고 어느 쪽에서는 훌라후프를 이렇게 저렇게 던졌다가 어떤 식으로 받고 막 이런 걸 하고 있고 어디는 막 점프를 뛰고 있고 이런 고난도 기술을 무대 곳곳에서 각자 다채롭게 막 진행을 하는데 모두 다 빈틈없이 높은 기술적 수준으로 기술을 보여주고 있더라. 그래서 리듬 체조, 기계 체조 순수 군단이 있는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규모 면에서나 기술적 능력에서나 수준에서나 좀 압도적인 공연을 보여주지 않았나. 그러니까 관객이 이분이 너무 인상적이어서 이게 되게 사람들이 흥미있게 보는 공연이었다라는 거를 기념 공연에서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열병식도 세계적인 수준에서 진행이 됐다라는 거예요. 세계적인 수준이라는 거는 어떤 데서 볼 수 있냐면은 북이 열병식을 하면 무기를 선보이는 거지 않습니까? 우린 이런 무기도 있다라는 거를 선전한다고 할까요? 과시하는 건데 북이 무게를 공개했는데 이 무기가 무슨 무기인지 군사 전문가들이 모르더라. 그래서 작년에 열병식 때 이 사진에서 보시는 무기를 공개를 했는데 이게 뭔지 사람들이 잘못된 분석을 내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작년 열병식 때 10월 10일 날 열병식을 할 때 이 무기를 공개했는데 그때 당시에 대공미사일이다 라고 분석 기사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게 나중에 알고 보니까 대공미사일이 아니라 순항미사일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순항미사일을 공개했는데 사람들이 이게 뭔지 이해를 못했던 거죠. 모르더라. 나중에 이번에 8차 당대회하면서 김정은 총비서가 세계를 압도하는 순항미사일을 개발했다 이렇게 발표를 하니까 그제서야 순항미사일이네? 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이런 미사일이라든가 이런 게 주로 관심을 받지만은 이런 소총 이런 분야에서도 이런 게 있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북이 사진에서 보시는 무기가 스마트 유탄 발사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공중에서 폭발하는 탄을 기관포처럼 고속으로 빠바바박 쏠 수 있는 총인데 그러니까 이거를 북이 이번에 들고 나왔는데 이 무기가 한국과 미국도 개발해서 실전에서 사용하려다가 실패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총을 만들었는데 너무 크고 무거워가지고 병사들이 들고 다닐 수가 없더라. 그래서 실전 배치를 못했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자꾸 폭발 사고가 나고 막 그래가지고 비용도 너무 비싸고 해서 개발을 하다가 실전 도입을 취소했다고 합니다. 근데 북은 이거를 열병식에 버젓이 들고 나온 거죠. 그래서 미국도 포기한 스마트 유탄 발사기를 북이 들고 나왔다 이래가지고 놀라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걸 봤을 때 북한의 군사 무기 수준이 세계적인 수준이다. 세계를 가장 앞장에서 선도하고 있는 이런 수준에 이르고 있다.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사람들이 무기를 보고서도 믿지 못하는 현상이 나타나죠. 그래서 예전에 화성 13호를 열병식에서 보여줬을 때 막 언론들에서 이거 모형이다. 이런 걸 개발할 수 있을 리가 없다라고 해가지고 모형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후에 화성 15형을 발사를 해서 미국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걸 입증을 했죠. 그 화성 13호는 모형이 아니었던 거죠. 작년에 괴물 ICBM, 괴물 미사일이라고 해서 초대형 ICBM을 공개를 했는데 이거 보니까 이것도 만들 수 있을 리가 없다 해서 모형이라고 주장이 나오고 있고 이번 8차 당대회 열병식에서는 북극성 5형 그러니까 작년에 10월 10일에는 북극성 4형을
보여줬는데 3개월 만에 북극성 O형을 보여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북극성 O형이 실제로 있는지 의문이다. 이게 모형인지 아닌지는 한미합동 군사훈련을 진행을 한다던가 뭐 이런 식으로 북을 군사적으로 자극을 하면 확인할 수 있게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기념공연과 열병식을 통해서 봤을 때 북이 8차 당대의 결정이나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려고 하는가 라는 걸 봤을 때 한마디로 세계를 압도하고자 하는구나, 세계를 선도하고자 하는구나, 이런 야심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북은 사회주의와 자본주의의 차이를 하늘과 땅처럼 만들 것, 뭐 이런 식의 표현들을 종종 하는데요. 그러니까 자력갱생이라고 해서, 자력 강화라고 해서 소소하게 우리끼리 가난하지만 화목하게 오손도손 살자, 이런 사회로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세계를 압도하는 나라, 세계를 선도하는 나라, 자본주의와 하늘과 땅 차이로 만드는 사회주의 국가, 이런 것들을 목표로 하고 있다 라는 거를 8차 당대에서 볼 수 있었다는 겁니다. 다음으로는 8차 당대의 각 분야를 짧게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8차 당대의 내용을 봤을 때 북이 어떤 식으로 사회주의 발전하려고 하느냐는 이 세 가지를 핵심적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북이 경제건설에서 금속공업과 화학공업에 집중을 하고 있다. 그래서 금속공업이란 거는 철이라든가 알루미늄 뭐 이런 거죠. 특히 철 같은 경우에는 코크스라는 우리나라에서는 생산할 수 없는 원자재가 있어야지 만들어진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전 세계가 그렇게 철을 만들어요. 근데 북은 코크스가 자체적으로 나지 않기 때문에 수입을 해야 되는데 수입하는데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체철이라고 코크스가 없는 제철 방식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주체철이 있어야 자력갱생을 할 수 있다. 자력갱생을 하려면 이 주체철이 북한 사회의 모든 필요한 부분, 뭐 자동차를 만들고 집도 만들고 뭐 이런 데서 철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다양하게. 이 모든 수요를 주체철로 다 보장할 수 있어야 자력갱생을 한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주체철 능력을 확대해야 된다 이거고, 화공업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다양한 부분에서 쓰입니다. 철이나 이런 금속 말고 나무, 뭐 유리 이런 것 제외하고는 다 석유화학 제품이에요. 플라스틱이라든가 지금 제 여기 보면 마우스가 있는데 마우스 재질 플라스틱 아닙니까? 그리고 뭐 옷, 섬유도 면이나 이런 것도 있지만은 폴리에스테르 뭐 이런 거 다 화학공업 제품이란 말입니다. 심지어 술도, 소주도 석유에서 석유 부산물로 나오는 재료예요. 따지고 보면. 그래서 전 세계에서 화학공업은 석유화학공업이라고 부릅니다. 석유를 이용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석유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단지 연료로 쓰여서가 아니라 되게 많은 부분에서 석유가 사용이 됩니다. 근데 북은 석유를 마음대로 수입을 할 수가 없으니까 석유를 쓰지 않는 주체적인 화학공업을 만드는데, 이 주체적 화학공업 능력이 얼마나 됐냐에 따라서 뭐 여러 가지 물건을 만들고 공업을 발전시키는데 결정적인 요인을 돼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강조하면서 강화해 나가는 게 첫 번째 중점 사항이다. 두 번째는 과학기술인데, 이 주체철을 하려고 해도 그렇고 주체적 화학공업을 하려고 해도 과학기술력이 돼야 과학기술 측면에서 주체철에서 성과가 있고 주체 화학공업의 연구 결과가 나 있어야지 가능한 거 아닙니까? 과학기술을 강조하는 거고, 마지막으로 경제관리 개선을 계속 강조하고 있다. 북한은 사회주의 나라니까, 사회주의 나라면은 계획경제 아닙니까? 이 계획경제가 북한 정부가 제대로 하지 못하면은 한없이 비효율적일 수 있는 거죠. 막 낭비되고 막 어디 우왕좌왕하고 이러면은 큰일 나는 거죠. 그래서 흔히 우리 자본주의 나라 사람들은 계획경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비효율적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북에서도 이 계획경제가 비효율적이지 않게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해야 되고, 계획경제니까 사람이 어떻게 계획을 짜느냐에 따라 달려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부, 내각이 어떻게든 잘해야 된다라고 계속 역할을 강조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북한 사회주의 발전의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고, 이제 남북관계, 대남정책을 보면은 그 8차 당대에서 대남정책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어요. 뭐 내용이 길지는 않습니다.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남북관계 한마디로 좋지 않다, 판문점 선언 발표 전으로 돌아갔다, 최악이란 소리죠. 왜 그러냐 라고 짚은 내용은 군사 적대 행위 때문이다 라고 짚었어요. 이게 대남정책 내용입니다. 그래서 군사적 적대 행위를 없애야 된다, 그래야지 남북관계를 개선할 수 있다 라는 게 북한 입장이라는 걸 발표를 했고, 이런 데서 뭐 통일부 장관이라든가 해서 방역 뭐 협력을 하자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이런 거 다 비본질적이니까 필요 없고 본질적인 거 해야 된다, 군사 적대 행위를 끝내야 된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음으로 대미 정책도 있었죠. 대미 정책은 한마디로 미국은 타협하고 뭐 대화하고 할 대상이 아니라 제압하고 굴복시키는 대상이다라고 못을 박았다. 그러면서 또 하나 이제 입장을 보여준 거는 미국이나 이런 적대 세력, 북한이 말하는 적대 세력이 한반도에서 정색 역할을 하면은 북한이 안보 불안을 겪는 게 아니라 니네가 안보 불안을 겪을 것이다 라고 경고를 했죠. 그러니까 가만두지 않겠다. 이런 입장을 천명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8차 당대의 주요 내용을 살펴봤는데요. 마지막으로는 한국과 미국이 어떻게 할 것인가를 짚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이나 미국이나 북한의 8차 당대를 예의주시했을 겁니다. 그러지 않을 수가 없죠. 북미 대결의 상대방이고 남북관계 개선을 하는데 상대방이기 때문에 그런 북한의 8차 당대를 유심히 보지 않을 수가 없었을 텐데 이제 걱정이 되겠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와 우리가 까불면은 니네가 죽을 자라 이런 발표를 한 거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미국 때문에 할 수가 없는 상태지 않습니까? 근데 이 군사적 대결 본질적인 거 아니면은 아무것도 안 받겠다고 하니까 걱정이 되겠죠.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은 가장 이제 큰 문제는 당장 2월 3월이죠. 이때 키리 졸부 훈련이었던 거를 하는 시기지 않습니까? 근데 미국은 정권이 바뀌어가지고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되는 상태인 거죠. 바이든 같은 경우에 이제 한미 합동 군사훈련을 강행을 하냐? 아니면 마냐? 근데 강행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북이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했는데 그러면은 2017년 같은 경우에 북이 관포위 사격을 하겠다. 태평양상 수소폭탄 실험을 할 수가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펼쳐지면은 감당할 수가 없는데 그렇다고 한미합동 군사훈련을 취소하자니 바이든이 트럼프를 막 비판했던 게 있거든요. 야, 어떻게 북한이랑 잘 지낼 수가 있냐. 왜 한미합동 군사훈련 안 하냐. 이렇게 막 트럼프를 공격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막 집권하자마자 집권한 지 몇 달 되지도 않았는데 나도 트럼프랑 똑같이 한미합동 군사훈련 안 할래. 이렇게 뭐 내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체면이 구겨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로에서 지금 엄청나게 고심 중일 거다. 근데 그걸 알았어야 돼요. 트럼프라고 북한이랑 잘 지내고 싶어서 마냥 뭐 잘 지내려고 했겠습니까? 외교는 결국 힘 아니에요. 트럼프는 굉장히 고압적이고 무례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아베 같아 막 절로 가 막 이렇게 얘기하고 막 깔보고 막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 트럼프가 힘에서 밀렸기 때문에 북한한테 잘 보이려고 노력했던 거다. 그래서 싱가포르 정상회담 할 때 김정은 총비 사태 엄지척하고 싱가포르 합의문까지 맺었는데 이 사진을 보세요. 트럼프가 신난 표정이 아니잖아요. 북이랑 정말 잘 지내고 싶어. 나는 그게 평생 소원이었어. 그래서 이 싱가포르에서 공동성명도 발표하고 너무 신난다 라는 표정이 아니잖아요. 보면 아주 우는 거 아닌가 약간 싶어요. 그래서 눈물이 막 반짝반짝 빛에 비치는 것 같은 기분도 드는데 물론 좀 땀이겠죠. 근데 표정으로 보면 운다고 해도 진배 없다 싶은데 그 외교가 힘 대 힘의 대결에서 밀렸기 때문에 아니면은 북한과 대결을 했다가는 미국이 온전치 못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막으려고 트럼프도 북이랑 대화를 하려고 했던 거다. 그럼 이제 바이든은 그거 어떻게 할 거냐. 2018년 때보다도 북한의 국력이 더 커졌잖아요. 뭐 괴물 ICBM이 나오고 부국성 오형이 나오고 막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북한의 힘이 더 세졌기 때문에 미국이 앞으로 북한이랑 대화를 하려고 해도 2018년에 트럼프가 했던 것보다 더 많은 걸 내줄 수밖에 없는 상태예요. 미국은 북한에 맞설 힘이 2018년이나 2021년 지금이나 뭐 다를 게 있습니까? 미국은 더 혼란스러워지기만 하고 그랬잖아요. 막 거의 내전이 일어날 것처럼 지금 미국은 일어나고 있는데 외교는 아까 말한 것처럼 힘 대 힘 대결이기 때문에 북은 계속 힘이 세지고 있는데 미국은 고만고만하거나 오히려 악화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대결을 하든 대화를 하든 북에 더 강한 힘에 직면하게 된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상황인데 하는 점이 있겠죠. 그런 데서 좀 해결책을 좀 제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문제 푸는 게 마냥 어려운 부분은 아니에요. 이 돌파구가 있어요. 잡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 북한과 미국이 대결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동등한 입장에서 대결을 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같은 입장은 아닙니다. 예를 들면 북한도 미국을 너 죽어라 하고
미국도 북한을 너 죽어라 하고 서로 죽고 살기로 싸우고 있는 게 아니에요. 좀 다릅니다. 북한은 어떻게 말하냐? 전쟁 위협을 자기가 받고 있다고 주장을 해요. 전쟁의 위협을 받고 있으니까 우리는 핵무기도 만들고 있고 군사력을 강화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미국은 북한이 우리를 위협하고 있지 않냐. 그래서 우리도 너네랑 뭐 한미합동 군사훈련 하는 거다라고 주장하지 않아요. 미국의 입장은 북한 너네가 핵무기를 만들었으니까 없애야 된다라는 게 미국 입장입니다. 그게 다른 거죠. 북한은 내가 전쟁 위협을 받고 있으니까 핵무기를 만든다. 미국은 너네가 핵무기를 만들고 있으니까 한미합동 군사훈련을 한다. 이런 구조다. 여기서 타협점이 있는 게 미국이 핵포기를 바라기 때문에 북한의 전쟁 위협을 받고 있다고 주장을 하면은 이거를 한번 제거를 해줘 보는 거죠. 미국이 전쟁 위협을 전면적으로 중단을 먼저 해요. 선제 조치를 합니다. 그러면 북한이 전쟁 위협을 받고 있다라는 명분이 없어지겠죠. 그러면은 핵 포기를 해야 되는 수순을 밟아야 되겠죠. 북한의 논리로 치면. 이 점에서 미국이 돌파구가 있다. 저는 이런 걸 하는 거예요. 한미합동 군사훈련을 일단 전면적으로 중단합니다. 이제 안 할게 라고 선언을 해요. 그걸 실제 안 합니다. 이제 F-35 이야기는 북한이 전쟁 위협이라고 하는 것 중에 첨단 군사무기 반입이 있어요. 문재인 정부가 미국산 첨단 무기를 구입을 하는데 이게 뭐 농약 뿌리려고 사는 거냐, 우리를 겨냥한 거 아니냐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 부분도 그럼 해결을 해야 되는데 F-35를 계약을 이미 한 거를 물리기는 쉽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건 미국이 받아들이기 쉽지 않겠죠. 지네 경제 손해니까. 계약을 물릴 수까지는 없더라도 산증적인 조치, 선의의 조치로 F-35 중에 몇 대를 군사 기능을 해체를 하고 관광용으로 돌리는 막 이런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내가 계약은 취소 못 하겠는데 이런 행동을 했어. 봐봐. 우리는 군사 위협을 할 생각이 없어. 이제 그만할게. 위협 중단할게. 라는 걸 보여주자는 거죠. 이 군사무기 관광용으로 돌리는 것도 외국에 이런 사례가 없는 게 아니에요. 뭐 라스베가스 가면은 전투기를 타는 관광 상품이 있습니다. 평점도 높아요. 4.0이나 됩니다. 모하브 사막의 골짜기와 산 위로 아드레날린이 폭발하는 체험을 하세요. 이런 것도 있고 뭐 항공모함을 관광 상품으로 만들기도 해요. 평점 높습니다. 리뷰가 24,000개, 별 5개예요. 이런 군사 관광이 있어요. 그래서 F-35를 관광용으로 돌려도 할 수 있는 일이다 라는 거예요. 이걸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이렇게 군사적으로 위협하지 않겠다라는 조치를 했다. 우리 군사 위협을 제거했다. 그러면 북한 너네도 핵무기 없애야 되는 거 아니냐? 라고 주도권을 가져올 수 있는 상황이 되죠. 북한이 지금은 니네가 위협을 할까 우리가 막 핵무기 만들고 있어 라고 전국을 주도하고 있는데 미국이 이 군사위협을 제거하면은 전국 주도권을 되찾게 되는 거예요. 너네 빨리 비핵화해라. 우리 이제 군사위협 제거했으니까 우리 비핵화 회담하자. 빨리 핵군축하자. 핵군축을 해도 우리 핵무기 우리도 1대1로 우리가 한 개 없앨 테니까 너네도 한 개 없애고 이렇게 1대1로 같이 군축하자. 이렇게 하면은 지금 아무런 미국이 핵무기가 많지 북한이 핵무기가 더 많겠습니까? 그럼 미국한테 유리한 거죠. 근데 대신에 북한은 이거를 거부하기가 어렵죠. 북한이 내세웠던 명분이 없어졌으니까. 이거 거부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뭐 중국이라든가 러시아라든가 지금 북한 편을 철저하게 들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중국이나 러시아도 북한 편을 들기 어려워지겠죠. 이게 그럼 국제사회에서 고립이 되는 건데 이것도 뭐 한미 양국이 바라던 거 아닙니까? 중국이 북한 도와주고 있는데 그만해라고 계속 주장했잖아요. 그러면서 이런 것도 할 수 있겠죠. 동시에 동북아에서 경제협력하자라고 북한에도 제안을 하고 러시아나 중국한테도 제안을 하고 일본한테도 제안을 하는 겁니다. 그럼 이걸 안 받을 수가 있겠어요? 받겠죠. 그러면은 미국도 경제적으로 이득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보면 이거예요. 미국이 한미 당국이 군사 위협을 제거하는 선제 조치를 취하고 우리가 이렇게 선제 조치를 했으니까 비핵화 회담을 열자라고 제안을 하는 겁니다. 그럼 전국 주도권이 생긴다. 그리고 북한이 이거를 안 받을 수가 없다. 안 받으면은 국제적으로 고립되고 그것도 한국이나 미국이 바라는 거 아니냐. 그 정부와 경제 협력을 동시에 제안을 하면은 경제 이득도 얻을 수 있다. 이러면은 미국의 골칫덩어리가 모두 해결이 되고 뭐로 가도 좋은 뭐라고 합니까? 상책이죠. 이런 해결책이 있다. 이게 사실 어려운 해결책은 아니죠.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해결책인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꽃놀이패가 있어도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명백한 해결책이 있어도
미국은, 한국은 이 선택지를 선택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럴 생각이 없으니까. 무기가 독점 자본가들은 북한과 평화롭게 잘 지내는 걸 바라지 않고 북한을 굴복시키고자 하니까. 동북아 경제 협력도 한국과 중국과 러시아와 일본과 다 같이 잘 먹고 잘 살게 되고 이득을 얻기를 바라는 게 아니라 미국이 이 지역을 지배하고 이득을 모두 가져가고 싶으니까. 그러니까 서로에게 모두 다에게 좋은 해결책이 있고 어려운 상황을 뚫고 나갈 대비책이 있어도 미국은 이거를 선택할 수가 없다. 이게 한국과 미국이 가지고 있는 한계이고 비극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3차례에 걸친 조선노동당 제8차례 분석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